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니퍼 린 반스님의 소설 상속게임 2입니다. 빚은 책들에서 펴냈고 주정자님이 옮겼습니다. 이 소설 상속게임은 총 3부작으로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미국의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소설로 꼽히는데요. 미국 내 시리즈 무려 150만 부 판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YA 소설 뉴 익스피리언스 부분 1위를 차지했으며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3부작 중 두 번째 권인 상속게임 2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속게임 1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하지만 독립심이 강한 고등학생 에이버리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정 많은 이복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교장실에 불려가 낯선 이에게서 토비아스 호손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남겨주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에이버리가 참석해야만 유언장을 공개할 수가 있다 하여 호손가로 향하나 에이버리는 호손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호손이 전 재산인 462억 달러, 약 55조 원을 에이버리에게 상속했다는 것이죠. 조건은 딱 한 가지, 수수께끼가 가득한 호손의 저택에서 1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것. 다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에이버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토비아스 호손은 자라, 스카이, 토비아스 호손 2세 등 일남 2녀를 두었지만 큰딸 자라는 아이가 없죠. 둘째 딸 스카이는 사형제를 낳았으나 모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입니다. 셋째인 토비아스 호손 2세는 20여 년 전 불의의 화재 사고로 실종, 사망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호손의 자손은 둘째 딸 스카이가 낳은 4명의 손자 내쉬 호손, 그레이슨 호손, 제임슨 호손, 알렉산더 호손이 있을 뿐입니다. 에이버리는 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토비아스 호손이 남겨놓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택 안 벽돌 뒤에 숨겨져 있던 토비아스 2세의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게임 3부작 시리즈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로 떠오른 제니퍼 린 반스의 책 상속게임 2 안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제니퍼 린 반스 상속게임 2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벽돌 잔해를 밟고 곧장 토비 아저씨의 서재로 갔다. 손가락으로 책꽂이에 꽂힌 모든 책의 모서리를 살폈다. 지난번에는 비밀 공간에 들어있는 책만 확인했었다. 상속녀, 뭘 찾는지 얘기해 줄래? 그 전날 만화책과 공포물, 그리스 철학, 법률에 이르기까지 토비 호손이 갖고 있던 책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제임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책꽂이에서 법률책 한 권을 뽑았다. 제임스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아냈다. 동나무 열매라 끝내주네. 그가 내 뒤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제임슨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일까 아니면 토비 아저씨일까. 책의 색인을 보고 동나무 열매 원칙을 바로 찾았다. 문제의 페이지를 찾자 심장이 마구 뛰었다. 몇몇 단어의 일부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다. 표기법이 계속되는 페이지도 있었다. 선이 그어진 쉼표, 물음표 같은 구두점도 이따금 보였다. 나는 펜과 종이가 없어서 휴대전화로 한 글자 한 글자 공을 들여 입력했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자음과 모음 배합이 여러 개 나왔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넌 지금 뭔가를 알고 있어. 제임슨이 잠시 나를 방해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원래는 그 말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 이유로 부인하지 않았다. 어제 암호 원반을 발견했어. 그런데 중립 상태로 세팅했는데 암호를 모르겠어. 숫자야. 우린 숫자가 필요해, 상속녀. 이 암호 원반 어디서 찾았어?
나는 숨이 막혔지만 전날 분리했던 시계 쪽으로 걸어갔다. 시계를 돌린 후 문자판을 바라봤다. 시침은 12에서 분침은 5에서 멈춰 있었다. 알파벳 5번째 글자는 E, 12번째 글자는 L이고 제임슨이 내 뒤에서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 원반을 놔둔 내 방으로 달려갔다. 제임스는 당연히 따라왔다. 나는 먼저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다. 내 방으로 돌아온 후 책상 서랍에서 아무 원반을 꺼냈다. 바깥쪽 원반의 5번째 글자와 안쪽 원반의 12번째 글자를 일치시켰다. E와 L. 내 옆에 있던 제임슨의 손이 원반에 닿자 우리의 몸이 몹시 가까워졌다. 나는 메시지를 해독했다. S-E-C-R-E. 첫 번째 단어를 읽는데 폐에서 숨이 훅 빠져나갔다. 아무 원반은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비밀. 아무 원반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였다. 거짓말. 옆에 있던 제임슨이 펜을 집었지만 내가 도로 빼앗았다. 내 방이야. 내 펜이고 내 아무 원반이야. 엄밀히 따지면 상속녀 모두 네 거야. 이 방과 저 펜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전체 메시지가 해독될 때까지 글자를 바꿔나갔다. 나는 메시지에 간격과 줄바꿈을 추가했다. 그러자 시 한 편이 나왔다. 토비호손의 창작물이라는 추측이 들었다. 비밀, 거짓말, 내가 경멸하는 것들이야. 그 나무는 독이 있어. 모르겠어? 그 나무가 S와 Z와 나에게 독을 탔어. 내가 훔친 증거는 가장 컴컴한 구멍 속에 있어.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내가 써놓았지. 고개를 들자 여전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제임슨이 보였다. 서로의 얼굴이 딱 붙어서 내 뺨에 그의 숨이 느껴졌다. 나는 의자를 그쪽으로 밀며 일어서서 말했다. 바로 이거야. 시는 이렇게 끝이 나. 제임스는 큰 소리로 시를 읽었다. 비밀, 거짓말, 내가 경멸하는 것들이야. 그 나무는 독이 있어. 모르겠어? 그것이 S와 Z와 나에게 독을 탔어. 그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이었다. S는 스카이, Z는 자라야. 내가 훔친 증거는... 나는 다음 문장을 읽다가 잠깐 멈추었다. 무슨 증거지? 가장 컴컴한 구멍 속에 있어.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내가 써놓았지. 시를 읽던 제임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를 내며 떠올랐다. 단어 하나가 빠졌어. 그리고 라임은 모든과 맞춰야 해. 내가 얘기했다. 잠시 후 제임슨이 움직이자 나도 움직였다. 우리는 복도와 복도를 지나 다시 토비의 건물로 갔다. 우리는 잠시 문 밖에 섰다. 제임슨이 나를 바라보며 문지방을 넘어갔다.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내가 써놓았지. 벽이야. 제임슨이 속삭였다. 내 머릿속에서 직접 단어를 뽑아낸 것 같았다. 나보다 그의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뛰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제임슨의 숨소리가 몹시 거칠었다. 어떤 벽? 나는 제임슨 옆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제임슨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질문 하나를 더 던졌다. 투명 잉크야? 너도 이제 호손 사람처럼 생각하네. 제임슨이 눈을 감으며 답했다. 나는 활기로 떨리는 그의 몸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내 몸도 그와 같았다.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내가 말하자 제임슨이 눈을 확 뜨더니 다시 몸을 돌렸다. 상속녀, 자외선 램프가 필요해. 알고 보니 자외선 램프가 여러 개 필요했다. 호손 가족 중 자외선 램프를 그만큼 가지고 있을 사람은 알렉산더밖에 없었다.
우리 셋은 자외선 램프를 갖고 토비의 건물로 갔다. 머리 위에 등을 끄자 내 눈에 들어온 장면 때문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토비는 침실 벽에 메시지를 하나만 쓴 것이 아니었다. 건물 벽 전체에 수만 단어를 써놓았다. 벽에 일기를 쓴 것이다. 7, 8살 무렵부터 자기 건물 벽 전체에 전 생애를 기록해 두었다. 내 옆에 선 제임슨과 알렉산더는 토비의 일기를 읽으며 침묵에 빠졌다. 일기는 우리가 발견한 약물과 해독한 메시지, 독나무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과 분위기가 잘 맞지 않았다. 토비는 독나무를 쓸 때는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는 알렉산더와 비슷했다. 어린 토비의 글은 고삐가 풀린 것 같은 활력이 있었다. 자신이 실시한 실험과 몇몇 실험이 폭발로 끝났다는 게 적혀 있었다. 누나들을 아주 좋아했다. 종일 호손하우스의 벽 속으로 사라질 때도 있었다. 아버지를 숭배했다. 뭐가 달라졌지? 나는 더 빨리 토비의 일기를 읽으며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12살, 13살, 14살, 15살 무렵의 토비에 대해 속도를 내며 읽었다. 그가 16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글에 한결같은 말이 들어갔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글로 옮기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린 듯하다. 토비가 화가 난 이유를 고백한 대목에 이르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에이버리? 알렉산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제임스는 광속으로 일기를 읽고 있었다. 나는 돌덩이처럼 굳게 한 비밀을 이미 읽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초집중력은 여전했다.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었다. 나는 몸의 기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 챔피언? 알렉산더가 다가와 물으면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한 단어도 더 읽어나갈 수 없었다. 토비 호손이 벽에 쓴 거짓말 때문이다. 시에서 언급한 비밀이 이것일까? 비밀과 거짓말은 그의 존재와 관련이 있었다. 나는 알렉산더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토비 아저씨는 입양됐어.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토비 아저씨 본인은 물론이고 누나들도 몰랐어. 너희 조부모님이 임신을 가장했어. 토비 아저씨가 16살이 됐을 때 뭔가를 발견했는데 증거야.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나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천천히 말할 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입양됐는데 토비 아저씨는 그게 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왜 입양을 비밀로 한 거지? 알렉산더가 당황하며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지만 답을 생각할 수 없었다. 토비 호손이 호손 가족과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가 가족의 DNA를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토비의 자식도 호손 가족의 DNA를 가질 수 없다. 토비 아저씨의 필체가 이 말을 꺼냈는데 목이 맸다. 토비의 글씨는 사방에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이 내 주변에 있다. 어린애처럼 휘갈겨 쓴 낙서가 다른 글씨체로 바뀌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알아야 하는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다. 토비 호소는 12살 아니면 13살이 될 무렵부터 특이한 방식으로 글을 썼다. 정자체와 필기체가 확실히 섞여 있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필체였다. 나에겐 비밀이 있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얘기해 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태어난 날에 관한. 그날 밤늦게 나는 토비아스 호손의 책상에 딸린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내 출생 증명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억만장자 토비아스 호손이 강조 표시를 한 서명을 쳐다봤다. 서명은 아빠 이름이지만 필체는 토비의 건물벽에서 봤던 것과 같다. 정자체와 필기체가 섞인 독특한 필체다. 토비 호손이 내 출생증명서에 서명했어.
나는 이 말을 큰 소리로 떠들 수 없었다. 그저 아빠만 생각날 뿐이었다. 7살 무렵 내게 상처를 주던 아빠가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6살 무렵의 나는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시내에서 거침없이 나를 번쩍 들어서 뱅글뱅글 돌려주곤 했다. 나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주머니를 뒤져 선물을 건네곤 했다. 펜, 동전, 식당의 박하사탕 등 그게 무엇이든 나는 오래 간직했다. 그 사람이 준 보물은 죄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깜빡이며 출생증명서의 서명을 뚫어지게 봤다. 이름은 리처드였지만 토비의 필체가 분명했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 비밀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이 방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렸다. 나에겐 비밀이 있어. 이건 엄마와 자주 했던 게임 이름이기도 하다. 엄마는 내 비밀을 아주 잘 알아맞혔지만 나는 엄마의 비밀을 맞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 비밀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 하이라이트를 칠한 비밀이. 토비 호손이 내 출생증명서에 서명했어. 입 밖으로 꺼내니 마음이 몹시 아팠다. 해리 아저씨와 두던 모든 체스 게임을 기억하니 가슴이 정말 쓰라렸다. 아빠는 엄마가 죽었을 때 전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비는 며칠 후 모습을 드러냈다. 만약 토비가 입양된 것이 사실이라면 호송 가문과 생물학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면 자라 부부가 실시한 DNA 검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토비아스 호손이 왜 자기 재산을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에게 남겼는지 그 의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답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는 절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해리 아저씨는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왜 나를 찾아왔을까? 텍사스의 억만장자가 엄마가 일하는 뉴 잉글랜드의 식당을 왜 찾아왔을까? 그때 나는 6살이었다. 토비아스 호손은 왜 내게 재산을 남겼을까? 나의 아빠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 생일, 내 이름, 호손 형제들과 내가 풀어낸 줄 알았던 모든 퍼즐은 제임슨이 터널 속에서 한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속임수였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도 머물 수 없어서 일어났다. 나는 오랫동안 아빠가 필요 없었다. 살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오직 그 생각만 한다. 그렇다. 해리 아저씨는 내가 체스를 이길 때마다 나를 노려봤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는 나를 공주님이나 끔찍한 아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를 늙은 양반이라고 불렀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나는 사무실 발코니에 이중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문은 도로 젖혀졌다. 내 출생증명서에 이름을 쓴 사람은 토비 호손이야.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지만 꼭 소리내 말해야 했다. 내 귀로 들어야만 믿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훅 들이쉬었다. 내 입으로 떠든 말에 논리적 결론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다. 입으로 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힘들었다. 발코니 아래 수영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그레이슨이다. 인정사정 없이 엄청난 움직임으로 물살을 가르며 평형으로 헤엄치는 팔뚝이 보였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피부를 당기는 근육의 힘이 보였다. 아무리 오래 봐도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떨쳐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수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을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그레이슨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자 내 호흡이 편안해짐과 동시에 힘들어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다. 마침내 그가 수영장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육감의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내 쪽으로.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우리 사이의 공간을 넘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사람들이 멀어지는 데 익숙했다.
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나는 다시 내 출생증명서를 빤히 쳐다봤다. 사소한 일로 넘어갈 수 없다. 토비, 아니 해리 아저씨를 그냥 둘 수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차 안에서 살고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없다. 그 사람은 내 아빠야. 잔인하게도 마침내 이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모든 징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나는 큰 소리로 이 사실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토비오소는 내 아빠야.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내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해답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또 다른 퍼즐이거나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었다. 나에겐 게임이 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이 될 수 없다. 우리 얘기 좀 해. 기록보관소에 숨어있던 나를 찾아낸 건 제임슨이었다. 여태 그는 교내에서 나와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다. 지금 엘리 말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미적분 숙제를 마쳐야 해. 나는 그를 바로 보지 않으며 대답했다. 거리가 필요했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다. 오늘은 2데이야. 넌 오늘 자유시간이 정말 많아. 하이스컨트리 데이의 모듈러 스케줄링은 너무 복잡해서 나도 내 스케줄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임스는 내 스케줄을 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 바빠. 나는 제임슨이 옆에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짜증이 났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길 바라는 제임슨 때문에도 짜증이 났다. 제임스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뒤로 젖히더니 의자 뒷다리 2개로만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의 앞다리를 내려놓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토비 호손이 네 아버지야. 나는 제임슨을 따라 나갔다. 제임슨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엘리가 따라왔다. 우리는 본관 밖 광장을 지나 아트센터로 가는 돌길을 걸었다. 제임스는 성큼성큼 걸어 스튜디오들을 지나갔다. 마침내 우리는 블랙박스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제임슨이 스위치 몇 개를 젖히자 천장에 불이 들어왔다. 엘리는 문 옆에 섰고 나는 제임슨을 따라 극장의 구석자리로 갔다. 내가 기록보관서에서 했던 말은 그냥 가설일 뿐이야. 혹시 내 말이 틀렸어? 제임스는 속삭였지만 이 극장은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이라 소리가 쉽게 전해졌다. 나는 엘리를 흘낏 쳐다본 다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 할아버지의 책상 속에서 비밀 서랍 하나를 발견했어. 거기 내 출생증명서가 있더라고. 나는 톱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임슨이 이야기를 재촉했다. 출생증명서에 아빠 이름이 올라 있었어. 나는 목소리를 낮췄고 제임스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근데 서명이 달랐어. 제임스는 서성대기 시작했지만 너무 멀어지기 전에 바로 내 쪽으로 돌아왔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상속녀? 이렇게 묻는 제임슨의 초록빛 눈이 반짝였다. 나는 알고 있다. 큰 소리로 말한 적도 있다. 물론 말이 된다. 내가 토비 호손의 유언장을 읽으려고 이곳에 도착한 후로 가장 말이 되는 이야기였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나는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에겐 비밀이 있어. 엄마가 뜬금없이 만들어낸 게임이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뭔가 엄청 대단한 것이었다. 나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다. 정말 완전히 말이 되네. 완전 호손스러워. 제임스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 보였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나를 번쩍 들어서 빙그르 돌렸을 것이다.
새 12마리와 돌멩이 하나야, 상속녀.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할아버지는 방탕한 자기 아들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근데 그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이 말을 꺼내는데 입안이 씁쓸했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됐다. 그러나 토비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여기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임슨을 부르는 신호라도 된 것처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제임슨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내기를 취소하자. 나는 급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잔꾀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알아내려고 무심결에 표정이 바뀌는지 살폈다. 이건 큰일이야, 상속녀. 이제 우리에게 이 게임은 계속할 동기부여가 없어도 될 정도로 큰일이야. 우리 중 누구도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목소리가 온화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그는 결코 온화한 사람이 아니다. 제임슨이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 나는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참아내며 말했다. 이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 제임슨, 너는 내가 필요할 거야. 나를 이 일에 뛰어들게 하기는 정말 쉽다. 그저 우리가 정말 한 팀인 것처럼 느끼기만 하면 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우리라고 부른 목소리 때문이다. 그럼 넌 아무도 필요 없어? 제임슨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내 머릿속에서 끽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 경고음에도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12시간 만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도 무엇인가 필요하다. 여기엔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감정이 개입한 것도 아니다. 좋아, 내기를 취소하자. 대답하는데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그 순간 제임슨이 키스하리라고 기대했다. 내가 약해진 순간을 이용해 벽으로 밀어붙인 후 내가 그에게 고개를 기울이고 좋아 라고 대답하길 기다릴 줄 알았다. 제임슨이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걸 원했다. 하지만 제임슨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바람 좀 쐬는 건 어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죽은 줄 알았던 토비아스 호손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뇨. 그는 에이버리가 아침마다 체스를 뒀던 노숙자 해리였죠. 그는 왜 노숙자가 되어 에이버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해리의 과거를 적극적으로 파헤친 에이버리 앞에 호손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유산을 노리는 적들의 위협은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레이슨과 제임스는 각자의 수단으로 에이버리를 돕고 에이버리는 상반되는 매력의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데요. 과연 에이버리는 진실을 찾아 유산을 지키고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